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시간입니다. 주요 수급 주체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장바구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따라서 살지 말지 전략으로 이어가 볼게요. 먼저 6개의 종목으로 압축했는데요. 카카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외국인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포트폴리오 안에서 가장 많이 담는 종목이 지금 카카오입니다. 아무래도 깜짝 실적을 보여줬고요. 24년에도 성장은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종목. 오늘 주가도 강세, 카카오 첫 번째 종목 봤고요. 삼성물산도 외국인의 러브콜이 강합니다. 11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우위 집계되는 가운데 HLB도 오늘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어요. 일단 기관은 사지 않지만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 보니까 이 상반된 흐름에 대해 궁금증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드렸었는데요. 기관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죠.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수급 들어오면서 오늘 모처럼 만에 저희가 점검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 3일 연속 매수. 마지막으로 SM. 이번 주,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반도체 쪽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 주 내내 좀 조용히 상승한 쪽이 엔터 쪽이었어요. SM도 주가만 놓고 보면 3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기관이 이틀 연속 집중해서 담고 있었습니다. 주가 흐름은 현재 어떤지도 확인을 해볼까요? 카카오가 장중에 11%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현재 약 8%가량 오름권을 보여주고요. 그 밖에 5%의 상승을 보이는 포스코 퓨처엠과 LG 생활건강, SM도 4%대 강세고요. 삼성물산도 역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볼게요. 수급을 통해서 힌트 찾는 시간이고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왜 그런 건지, 그래서 나는 이걸 좀 참고해봐도 되는 내용인 건지 두 종목으로 더 압축을 했습니다. 보시죠. 카카오와 삼성물산. 카카오부터 봐야 시청자분들이 좀 속이 편안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료는 확실하죠. 호실적이 나와서 오늘 움직이는 거고요. 수급도 긍정적이에요. 다만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 괜찮은지 이것도 투자 포인트 될 것 같아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주가의 갈 길이 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여러 가지로 의미가? 갈 길이 좀 멀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총이 26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8조 매출이 나왔다 그래서 과연 좋아해야 하는가?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면 더 지금 낮아진 상태이다 보니, 물론 이제 4분기에 일회성적으로 이제 빠지는 비용이 아무리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영업이익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거래량들이 좀 동반하고 있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빠르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또 성장성을 높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를 택하려던 사람들의 수급이 카카오 쪽으로 좀 몰릴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말했었던 경영 정상화, 그러니까 톡비즈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로 매출이 좀 늘어난 것을 이번 4분기에 좀 확인을 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좀 붙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사업성의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주가는 선반영이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13만 원, 14만 원, 그 전에 코로나 특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상황이긴 하나, 그런 악재가 미리 좀 선반영이 됐었고, 또 이제 작년 이 3분기부터는 4분기부터 실적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이 선반영이 되면서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지금 레포트를 보면 목표가들이 전반적으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을 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10만 원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 혹은 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종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기업을 현재 구간에서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은 더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이 1분기 실적까지 조금 더 챙겨보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실적을 보여주긴 했는데 1분기 실적을 한 번 더 확인하면 그렇죠. 조금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조언과 함께 보유자의 영역 혹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을 추천을 좀 해주셨습니다. 단기라면 뭐 얼마까지요? 단기적으로 한 6만 5천 원에서 6만 8, 그러니까 7만 원 전까지는 한번 시세가 날 가능성은 저도 높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상 알겠습니다. 나오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김종효 이사님은 카카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실지 역시 한 줄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죠. 불확실성의 끝은 확인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이라면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 불확실성이죠. 실적과 관련된 불확실성인데 비용 통제에 성공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의 불확실성은 조금 털고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불확실성은 거버넌스의 불확실성인데 이건 아직도 여전히 확인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과연 상장을 더 이상 안 할 것인가, 그러니까 분리 상장은 없을 것인가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시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심들을 아직도 청산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카카오의 상승과 카카오그룹 전반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도 엄청나게 실리면서 기술적으로만 보면 다시 꼭 사야 되는 그런 자리일 것 같은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심정적으로는 전혀 손이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든 이 종목은 비용 통제만 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긴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급격하게 투자를 늘리는 종목군들이 비싼 밸류에도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밸류가 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올라가려면 공격적인 투자해야 되는데 비용 통제를 하겠다? 뭘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현재 이 기업의 반등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금방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메타 같은 기업이 돈을 잘 못 벌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에게 H백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메타 같은 종목의 상승을 보면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가장 큰 차이 뭡니까? 메타의 지금 MAU, 액티브 유저 수는 20억 명. 이 회사는 5천만 명.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단기 반등 이어질 수 있으나 그렇게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최근에 나타나는 외국인 매수는 오히려 기존의 그 공매도가 되기 이전에 급락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쌓아뒀던 그런 매도 물량에 청산되는 물량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 현 구간에서 그런 매수가 괜찮은지 정리해 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X의 의견으로 일치됐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이 살짝 컨닝을 좀 하셨는데 의견은 이미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용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물산 준비했습니다. 저 PBR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었고요.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가 삼성물산에 배당을 더해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게 또 화두가 되고 있어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요. 묻고 더블로라고 남겨주셨는데 타짜 같습니다. 전략 주시죠. 네,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라든지 기업의 건실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변동성이 참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깨 부숴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행동주의 펀드의 요청에 따라서 이 회사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네,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더 강한 이 주주환원 정책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실 한 줄평은 저의 이제 사심도 좀 담긴 한 줄평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없으신 분들이 사실 신규로 좀 매수하기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트레이딩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참 애매한 위치일 수밖에 없긴 한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은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김종효 이사님은 삼성물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셨을지도 궁금해지는데 한 줄평 열어볼까요?
행동주의 확산에 강도를 주목하자라고 합니다. 흐름을 좀 이렇게 보면 삼성물산이 이번 행동주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을지 요 시나리오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대주주는 당연히 뭐 싫어할 수밖에 없고 동의할 수가 없겠죠. 네. 배당을 70% 원래 주겠다고 한 것에 70%나 늘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뭐 반길 만한 대주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삼성물산의 자사주 물량, 그다음에 뭐 대주주 물량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 뭐 지배적으로 지금 확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다가 시티 오브 런던이나 이런 쪽에서 물량 모아서 소액 주주들까지 모아보면 제가 보기엔 이번에 한번 싸워볼 만한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소액 주주들, 특히 장기적으로 삼성물산을 들고 있던 주주들이 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뭐 이번에 누군가 깃발을 들었을 때 그 깃발 밑으로 모일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총이 정말로 기대된다. 그래서 아마 올해 3월 말에 슈퍼주총대회나 주총 열리는 그 구간에 나오는 이슈는 우리나라에 최근에 유입된 한 6조 정도 가량의 외국인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의 행동주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아마도 굉장히 역대 제일 시끄러운 주총 한 해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부 주주 가치를 높여달라는 그런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2월 달에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더더욱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과연 어느 선까지 열어놓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국내 주요 장기 투자 플레이어가 외국인 장기 펀드와 더불어서 국민연금 정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최근에 또 급격하게 늘고 있는 퇴직연금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다가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뭐 기여하는 그런 방향을 열게 되면, 그러니까 뭔가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뭔가 길을 열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엔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올 한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래서 삼성물산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여전히 전 그래서 약간의 리스크를 진다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주주환원의 가치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깃발이 삼성물산에 열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현 구간에서 매수가 괜찮을지 더 궁금해집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팻말 들어주시죠. 엇갈렸습니다. 이번에도 이 화면만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리하고 팻말로 좀 보기 쉽게 하고 있는 거라서 앞선 내용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일단은 OX 갈렸다라고 정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LG생활건강, 포스코 퓨처엠 두 종목 준비했고요. LG생건부터 되게 오랜만이에요. 이 기업을 저희가 특정 잡아서 분석을 한다는 게 기관 쪽에서 3일 연속 매수 중인데 사실 1년간 주가 이렇게 놓고 보면 거의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2년으로 놓고 보면 더 많이 떨어졌고 어디가 바닥인지 참 의문스러운데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평 보겠습니다. 중국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사실 투자자분들 중국 회복하면 포기하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LG생활건강의 장점이라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죠. 많이 빠졌다라는 것. 이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이 황제주였던 LG생활건강이 어느새 지금 30만 원 초반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속이 정말 이제 말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 폼 현상에 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중소형 화장품주들 얼마나 좋았습니까? 맞아요. 지금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도 작년 한 해 이제 역대 최대 실적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과거에 이제 해당 섹터의 대장주라고 불렸던 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 근데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떠나서 그럼 회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 빠르게 결과값이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중국 경기 자체가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지금 중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소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뭐 물론 춘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다가오는 1분기에는 조금은 나은 성과를 좀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보이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결국 어디서 해답을 좀 찾아야 되느냐 중국의 매출 빈도를 좀 줄이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혹은 일본 쪽에 그러니까 중소형 화장품주들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라고 하는 화장품주들처럼 매출 다각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그렇죠.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으나 저는 이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탄력도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중소형 화장품 쪽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런데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고민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지금 가격부터 천천히 그래도 산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에는 신규 매수입니다. 네. 신규 매수 기준으로 현재 가격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성과는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결론 내기가 참 어려운 종목이에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리는 참 괜찮은데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겠죠. 다만 굳이 화장품주를 본다면 탄성이 훨씬 좋은 좀 중소형주 투자가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들이 나왔는데요. 김종효 이사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셨을까요? 한 줄 평 열어볼게요. 소외주 반란이 아니려면 남겨주셨는데 반란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결국 이 종목이 뭐 예전에 17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요. 그러면 그때 PBR은 5배.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을 무기로 이 화장품 종목이 PBR 5배까지도 갈 수 있었던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였다가 이제야 1배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 수준으로 회귀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보여줘야죠. 뭐 중국 쪽에서 당장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음료사업부에서 성과를 내든 그 어느 쪽에서라도 성과를 내서 뭔가 바꿔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유자들은 제가 무언가 좀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저는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의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산 가치에 달했기 때문에 비용 통제를 해서 이익을 늘리든 아니면 말씀드렸던 대로 화장품 쪽에서 더 이상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나머지 사업부에서의 뭔가의 흐름을 가져가든 아니면 아모레퍼시픽처럼 M&A를 통해서 뭔가 성장 경로를 찾든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런 방법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회사는 뭐 더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산 가치 수준으로 왔다면 이제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왔다라는 측면에서 분할 매수의 시작점 정도가 와 있다. 특히 모두가 욕할 때, 모두가 관심 없고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매수의 시작점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밸류가 높은 종목군들을 선택하는 것보단 오히려 이 종목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생활건강 팻말로 정리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오해 의견으로 일치됐는데 구체적인 내용 앞서서 해주셨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남겨두고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보릿고개 지난 걸까요? 두 분의 의견 한번 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 평입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실적 개선을 좀 먼저 보자라고 주셨는데 어제 저희가 이 종목 김시은 팀장님이 비슷하게 실적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십니까? 일단 양극재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 이제 소재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까지는 그래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상반기에도 리튬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이제 슬슬 이제 진행된 지가 이제 좀 지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못 내온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또다시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없으신 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매수 기회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항상 걱정되는 요소는 기존에 높은 가격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은 추매할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이 이제 개선세가 보이게 되면 그때 저는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효 이사님의 한 줄 평도 바로 보겠습니다. PEG, 이거 주가 수익 성장 비율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둔화되면 지금 매출이라도라고 주셨는데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뭐 동일한 의견입니다. 뭐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여기서 움직이실 자리가 아니고요. 에코프로를 말씀드릴 때도 동일하게 언급드렸지만 그렇게 뭔가 절망적일 때 신규 포지션에서 매수를 조금씩 시작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네. 것은 저도 동일한 의견인데 이 종목이 작년에 그렇게 달릴 때 논리는 딱 하나였죠. PEG. 그러니까 이익 성장이 워낙 뭐 빠르기 때문에 네. 지금의 밸류도 전혀 문제없다라는 논리였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주가도 무너진 거죠.
근데 그 PEG가 뭐 올해 내 단숨에 회복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외형이라도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 성장이 다시 재개되면 아마 일정 부분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늘릴 때는 아마도 매출 회복 속도가 나올 때라고 보고 있고요. PEG는 올해도 회복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팻말로 포스코 퓨처엠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오해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급을 통해서 여러분께 투자 전략 힌트를 세워드렸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남자 두 분의 팀과 또 만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